다시 NLL 이남으로 데려다줘라. 아니면 뭐 평양으로 압송하라. 천만의 말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북한군 상부에 내려옵니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생존해 있는 우리 공무원 이 씨를 향해서 총격을 가합니다.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측 총격을 받고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숨진 공무원 이모 씨의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이 해수부 공무원 사건. AP통신은 앞으로 불편한 관계는 더 심화할 것이라고 BBC 방송도 이렇게 끔찍한 죽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한 비난에 가세했는데요. 이 사건이 월북인지 아니면 단순 사고인지 의혹들이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는데요. 자, 오늘 이만갑에선 수많은 우리 휴민트들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의혹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국방부와 국정원을 다 취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취재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원양어선 선장으로 근무하던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늦둥이 딸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늦둥이 딸. 원양어선 선장이었어요. 원양어선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원양어선은 한 번 나가면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이 넘게 가족들과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남은 여생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과 함께 보내겠다. 그래서 2012년 해양수산부 소속의 서해어업관리단의 원양어선 선장 출신 특채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된 거예요.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이 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월북을 했다라는 소식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가족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는데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들어간 공무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예. 배를 충분히 아는 분이고 배를 바닷사람이에요. 수없이 탔던 분이네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선장이시죠. 그러네. 네, 이 지역이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중국 어선들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몽둥이에다가 못을 박아요. 못 박힌 나무 몽둥이, 쇠 몽둥이로 우리 해경들을 막 때려요, 실제로. 매드맥스구만. 예, 그때 이 중국 어선 단속하고 우리 어선들 NLL에 넘어가지 못하게 단속하는 역할을 했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바닷길을 잘 아는 전문가만 해수부 특채로 선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수익성은 원양어선 선장을 하시는 게 훨씬 나을 텐데 맞죠.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공무원이 됐다. 예. 이거는 맞는 얘기죠. 아, 팩트죠. 특히 그 늦둥이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남달랐어요. 그런데 이 늦둥이 딸은 지금 사건이 꽤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빠가 원양어선을 타러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여러 의혹만 남긴 채 물을 수 있는 당사자는 이제 없는 게 이 사건인데 네. 하태경 의원님께서 최측근하고 이렇게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친형이 전화가 왔었어요, 사무실에. 근데 저도 이제 그 우리 직원이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로 보고를 해요, 누군데. 근데 저도 나름대로 촉이 있어가지고 저건 중대 사건이다 해서 제가 바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랑 그 바다 현장 가까이까지 갔었죠. 네. 여기 보듯이 파도가 셉니다. 그날 밤에는 바람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형님하고 같이 이제 도우면서 월북 아닌 건 확실하다. 혹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월북이라고 내놓은 증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네. 자,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공개된 자료들, 정부 측의 주장, 또 유가족들의 주장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월북인지 단순 실족사 사건이었는지 그거를 제가 뭐 판정내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정부한테는 말이에요. 월북을 시도했으면 우리 국민 아니냐. 네. 그랬더라도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리고 북한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국민인데 그 총 쏴도 되냐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납득되지 않는 양쪽 군인들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언젠가는 사실 확인하고 역사적 책임을 묻고 네. 이거는 남겨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던 공무원 이 씨가 갑자기 북한으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20년 9월 21일 이 야간 근무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시쯤에 아들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당시에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뭐 힘들어도 우리 끝까지 견뎌내자라고 말을 하고 12시쯤에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과 했던 마지막 통화가 될 것은 아무도 몰랐다 이거죠. 네. 이게 근데 굉장히 노후된 배예요. 제가 직접 이 사건 취재해서 잘 아는데 노후된 배라 이제 교체 연한이 다가왔던 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배라는 건 좀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식은 좀 오래됐다. 네. 9월 21일 새벽 1시 30분 아들과 통화를 하고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업무를 보겠다면서 조타실을 빠져나가요. 근데 한참을 안 오죠. 시간이 꽤 지났지만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동료들은. 왜냐하면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때문에 졸음을 이겨내려고 잠시 그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근데 문제는 다음 날이 밝았는데도 이 씨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아침을 못 먹고 점심 먹으러는 다 나온대요. 근데 그때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 씨를 찾으려고 배 안을 다 뒤지고 배 안에 없으니까 이제 인근 해안 근처까지 찾아봤지만 이 씨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오후 12시 51분경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이분에게는 18살 된 아들하고 그리고 7살 된 늦둥이가 있었는데 평소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해요. 이분이 자주 사용했던 SNS를 보면 정말 가족의 사진이 자주 등장했는데 아이를 안고 자는 모습 그리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웃는 모습 예. 그리고 또 딸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 이런 거를 자주 이제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건이 일어난 날이 9월 21일이었잖아요. 근데 네. 딸의 생일이 9월 5일이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전화를 해서 딸에게 생일 선물로 뭐 갖고 싶냐, 아빠가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갈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불과 보름 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월북을 했으려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남달랐는데 그런 가족을 대한민국에 두고 월북을 가장이 했을 리가 있냐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씨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배 안에 설치된 CCTV인데요. 네. 문제는 그 CCTV가 이분이 실종되기 하루 전날 멈춰버려요. 고장이 나버립니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루 전에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만 딱 녹화가 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데 이게 이제 선박이 노후화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CCTV로는 행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정확한 실종 시간을 추정하려면은 결국은 아는 사실을 가서 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새벽 1시 30분쯤에 조타실을 나갔다. 그리고 한 20분 후에 이 핸드폰의 신호가 그때 딱 끊깁니다. 그래서 새벽 1시 30분 조타실을 나간 그 시기하고 핸드폰이 끊긴 새벽 1시 51분 그 사이에 아마도 실종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때 핸드폰에 전원이 나갔군요. 20분 후에. 아니 그럼 이 씨가 사라진 지 11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요. 수색은 좀 어떻게 일단은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갑니다. 일단 해경, 해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선박과 항공기가 다 동원됩니다. 북방 한계선 위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남쪽에 6개의 섹션을 나눠가지고 혹시라도 북쪽에서 떠내려올 부유물 또는 이 씨를 찾기 위해서 딱 대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이제 이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돼 있던 그 소연평도 부근을 수색을 하는데 행방은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네, 공무원 이 씨가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9월 24일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 2020년 9월 21일 서해바다에서 사라진 이 씨.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이 겨우 올라탈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단속정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독면과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A씨를 배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내버려둔 채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은 A씨를 총살한 뒤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자, 여기서보다 약간 그 퀘션 마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9월 20일 오후 3시 30분, 그러니까 실종된 지 38시간 만에 실종 지점에서부터 38km가 떨어진 황해남도 등산곳 앞바다인데 38km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38km면 서울에서 수원 거리예요. 한 군인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군인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습니다. 공무원 이 씨는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 정도 이제 탈 수 있는 구유물에 몸을 맡긴 채 북한 이제 수산업소 단속정에 눈에 띄우는데요. 9월 달이면 저도 이제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춥고 뭐 조체온으로 해가지고 아마 얼굴이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아, 바다로 오셨었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거 잘 알만한데 북한군은 일단 공무원 이 씨가 저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끈을 신체 일부에 묶어가지고 이제 배에다가 결부시켜 놓고서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조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상배에다 보고를 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때까지 우리 공무원 이 씨는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북한도 인정하고 우리 국방부도 인정합니다. 자, 44시간이 지납니다. 실종된 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군과 우리 공무원 사이의 대치 과정이 6시간이나 이어집니다. 배에도 안 오르고. 배에도 안 올려요. 저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북한이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 지시가 내려오는 시간이 6시간이거든요. 6시간 만에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을까요? 그대로 다시 NLA 이남으로 데려다 줘라? 아니면 뭐 평양으로 압송하라? 천만의 말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사살하라. 라는 지시가 북한군 상부에서 내려옵니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북한군은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생존해 있는 우리 공무원 이 씨를 향해서 총격을 가합니다. 아니 다른 걸 떠나서 일단 무장한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물속에 있어서 위협적이지도 않았을 텐데 이걸 총을 쐈다라는 건 지금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북한이 그 당시에 엄청 예민해 있었던 건 이제 코로나. 아, 코로나요. 근데 우리 국민으로서는 황당하죠. 아까 우리 김진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6시간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사람을 구조를 하지도 않고 사살을 하고 이건 국민들이 이제 경악할 만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도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라라고 촉구를 했고 우리 군을 향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뜻에 갖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와 대통령도 북의 이 만행에 대해서 격앙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북한의 코로나 공포증이 극단적이었던 건 맞아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이 넘어오는 것도 막아라. 맞아요. 밀수. 근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쌀 60만 톤인가를 원래 지원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쌀을 못 받겠다는 거예요. 겁나서. 그 정도였어요. 겁나서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쌀이 대련항에 6개월째 대기 중이었어요. 쌍나겠다. 그 정도로 코로나 공포증이 극심했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택배에 왔을 때요. 택배에 옮는다고 그래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서 하고 그랬을 단계였어요.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무원 이 씨가 총살당하고 20분 뒤 그러니까 9월 22일 10시 11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쪽 연평도 감시기지에서 북한 쪽 해역 쪽에서 막 화르르 불꽃을 감지합니다. 그 불빛의 정체는 바로 북한군이 공무원 이 씨를 수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연평도 기지에서 관측된 불꽃이었어요. 방독면을 쓴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불을 지르면서 결국 공무원 이 씨는 유해라도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해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비무장 상태에 있었고 엄청난 그 추위 속에서 있었던 사람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을 태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우리 청와대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북한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이 대통령과 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통일 전선부 명의로 통지문이 청와대로 오는데 북한이 파악했던 당시 상황은 이렇다고 해요. 그 통지문로 보면은 먼저 표류자 한 명을 자기 영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냐, 어디서 온 누구냐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아무개다라고 말을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하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 뭐 자세를 취했다고 해요. 바다에서 도망을 가려고 했다. 일단 그래서 공포탄 2방을 탕탕 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엎드려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장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가지고 사살을 했다. 10발을 쐈다고 합니다. 40m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시신을 확인하러 또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m 정도까지 접근을 해봤는데 시신은 없고 혈흔만 있는 상태에서 부유물만 둥둥둥 떠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부유물이라도 태우자 해서 서기를 붙고 태웠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귀측에 이해를 바란다. 이해 같은 소리 편지 내용이 약간 좀 국방부 브리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이 다른데? 일단 북한의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거든요. 뭐 사과는 하겠지만 이걸 만행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측과 북한 측의 입장이 세 군데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갔을 때 시신은 없고 부유물만 있어서 방역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불태웠을 뿐이다. 이게 이제 북한 측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격 시간인데 이제 공무원을 발견하고서 6시간의 텀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발견 직후에 공포탄을 발사하고 도망가려고 해서 사살을 했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조사 유무인데 처음에는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후로는 아예 뭐 해상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우리 측의 주장과 달리 아예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북한이 과도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과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명하면서 좀 사실을 좀 호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북한이 사과 같은 걸 자주 안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이번 거에 같은 경우는 4일 만에 사과를 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많지는 않지 않아요?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08년 그 7월 달이에요. 박광작 씨 사건 기억들 하실 거예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일행 3명과 함께 금강산 관광에 나선 53살 박광자 씨. 북측의 설명에 따르면 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걷던 박 씨가 북측 군사경계 지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도 1km를 넘게 걷던 박 씨는 북측 초병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되돌아오다 통제선을 불과 200m 정도 남기고 피격당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우리 정부가 이 금강산 관광 더 이상 안 돼. 이러고 딱 이제 막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정부로서도 그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게 행여나 평화선언이라든지 이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회담으로 이제 진전을 가로막는 일이 될까봐 북한으로서도 이 상황이 북의 고립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빠르게 대처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게요. 편지 얘기 나와서 하는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제 며칠 전에 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서신 교환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뭐 남조선 여러분께 뭐 격려를 한다. 그 정도 이제 어떻게 그 이 디렉트 라인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건이 벌어진 후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좀 확인 좀 해봐라. 이 말을 왜 못했냐. 양국 간의 통신선이 끊겨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이 한 라인이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끔찍한 올해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남아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땐 이 한 라인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대한민국 공무원은 총에 맞아 사살됐고 그 시신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다에 빠진 것이냐, 왜 그는 북한까지 간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바로 피격 8일 만에 해경에서 한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머, 갑자기?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이상해. 신상 정보 파악하려는 거는 엎드려 있을 때 정보를 물어보면 다 말했으니까 정보를 파악이 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월북하려는 시도였다고 그 증거라고 하면 뭔가 궁금한데요. 보세요. 앞서 국방부가 했던 초기 발표와 지금 해경이 한 발표의 내용이 전혀 다르죠.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라는 사실을 해경선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실시간으로 도청 내지 감청을 했다라는 정보 자산의 파악으로 인한 확인 결과예요. 네. 자, 그럼 우리 군의 도청과 감청 장치를 통해서 북한군과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왜 앞서서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죽이고 불태웠다고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고 해경의 브리핑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거죠. 거기에 이제 공감은 하는데 국방부는 가장 먼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이제 격분했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8일 만에 해경이 발표한 건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해서 북한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왜를 이제 설명하는 발표니까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국방부는 도감청을 통해서 계속 그걸 알았겠죠. 야, 어업지도선에 사람이 사라졌다더니 저기서 지금 북한군이 지금 이 사람 신병을 확보했네? 근데 지금 죽이거나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조금 있다가 사살하라고 하는 걸 때 이제 또 우리 정보자산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때부터 당황했겠지. 아니, 저는 논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무슨 뭐 국방부의 발표와 해경의 발표가 뭐 다르다고 치더라도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이 북한 해상에 표류하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뭐 도감청을 통해서 알았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까딱하면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치를 취했어야죠. 신속하게. 월북이냐 아니면 단순 사고냐. 이 점이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인데요. 자, 지금 단계에서 의혹은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이 씨가 새벽 2시경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냐, 배에서 추락한 것이냐, 두 가지 지금 방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다양한 증거와 이야기들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 씨의 친형과 만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씨의 부인과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그때 정황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분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안전화도 없었고 또 휴대폰도 유류품에 없었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고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이고 아빠였는데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월북했다는 거는 수색을 하면서 그 연평도 어촌계장한테 비상 상태가 어쨌느냐라고 하니까 거예요. 북한이 왜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보세요?
해경은 결국 이 공무원을 월북했다고 판단한 건데 그 근거가 확실했었나요? 월북 정황이라고 본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이 씨가 배 위에다가 이제 슬리퍼를 남겨놓고 갔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배를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증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발견 당시에 그 조끼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구명조끼를 입었다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입수한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소형 부유물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또 하나는 이제 해경에서 참 입수하기 힘들었을 텐데 북한군들끼리 서로 교신하는 것들을 듣고 나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잠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장에 갔잖아요. 네. 다 재현해 보려고. 그래서 새벽 그 시간대에 1시 반에 나가서 파도 상황도 보고 배 위에 있는 부유물도 찾아보고 슬리퍼도 보고 다 찾아봤어요, 하나씩.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슬리퍼를 벗고 뛰어내렸으면 그거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 어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슬리퍼를 가지런히 왜 해놔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다니지 않고 그 안전화라고 그 배 위에서 신는 조금 좋은 운동화가 있어요. 그걸 신고 다녀요. 이상했어. 슬리퍼 엄청 미끄럽잖아요. 새벽에는 이슬 같은 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촉촉해요. 배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끄럽고 업무 보는 사람이 슬리퍼를 신으면 자꾸 미끄러져요. 또 흡연을 한 번씩 해요. 흡연 어디서 하겠어요? 배 끝에 가서 흡연을 하는데 높이가 한 허리쯤. 맞아요. 허리쯤 와요. 아주 높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혹시라도 소리 지를 수 있지 않느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있어요. 실수로 소리 지를 수 떨어졌으면 있죠. 네. 방에 있으면 안 들려요. 지금 엔진 소리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혹시 실족을 해서 바다 위에 떨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더라도 밤중에는 배 안에 방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배에서 떨어져 실족사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서해에서 항해하던 3,000톤급 화물선에서 갑자기 항해사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울릉도에서는 바다에 빠졌던 여성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화성시 이파도 근처를 지나던 3,000톤급 화물선에서 29살 남성 항해사가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가능성은 거의 닫아놓고 월북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억지 근거 만들었다라고. 슬리퍼 사진을 해경이 우리 정부가 모든 언론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했어요. 밧줄 밑에 슬리퍼가 있다. 그리고 저 슬리퍼는 실종된 이 씨가 신고 다니는 걸 복수의 동료들의 증언을 봤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DNA 검사 결과 해봤는데 다수의 DNA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이 씨의 슬리퍼로 특정할 수가 없는 슬리퍼를 갖다가 해경은 월북의 증거라고 공개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근데 저렇게 해서 월북이라고 주장을 해본들 북이 우리 국민을, 민간인을 총격 사살한 행위는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예요. 이걸 월북이라고 대충 한다고 그래갖고 눈 감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정부의 무능, 국방부의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 이 무능한 일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잘못을 벗어날 수 없어요. 북한의 죄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 정부의 무능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여러 논란이, 그러니까 뭔가 발표를 하면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또 논란이 생겨버렸어요. 네. 자, 어쨌든 그 당시 배 안에 남아있는 증거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이 씨의 유가족인 친형입니다. 자,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동생은 어떤 분이냐면 동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과연 이 슬리퍼를 동생이 넣었을까? 더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에. 예. 동생의 피격 당시에 그 소식을 가장 처음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뉴스를 통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서해업단 관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종인지 1시간 반 만에 전화가 온 거죠. 동생이 실종된 것 같다. 현재 수색 중이고 지금 찾고 있는데 형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8시 바로 그 배 타고 사고 현장을 갔죠. 수색 과정에서 이제 서해업단이 그때 당시 이제 사고 대책 그 본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팀장이 전화가 왔죠. 북한에 체포됐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체포됐다는 소식만 알았었고 사살됐다, 뭐 불로 태워졌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죠. 그 동생은 어떤 분이었나요? 동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이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그 관리단의 단속 내용을 TV로 본 적이 있는데 중국 그 선원들이 막 곡괭이, 낫 막 들고 꼬챙이로 막 그 지르고 막 그 하더라고요. 아, 이건 해경 경찰이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야, 그거 하지 말고 내일이나 좀 도와라라고 하니까 계속 공직이 남겠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들고 사명감도 듭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표창을 4개나 받았어요. 성실하게 근무, 투철한 사명감, 그다음에 구조 활동을 일에 잘했다는 대한 점.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 왜 저는 이제 실족이라고 보냐면 어업단 13척 중에 상당히 노후 선박이고 노궁화 10호가 예, 신규 선박은 고속단정과 데크라고 하죠. 갑판이 일직선이라 바로 갑판에서 바로 고속단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는 오래된 배라 사다리가 있습니다. 대우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높이가 약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드레일은 바닷물이나 소금이 묻어있기 때문에 물기가 항상 젖어 있거든요. 또 단정을 올라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담배를 피우니까 아마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손은 물 젖었을 거고 미끌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마 떨어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안전화도 없었고 또 전자담배도 없었고 휴대폰도 유류품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북한이 계급사회고 공무원 신분증이 그것을 대변하는데 공무원 신분증이나 지갑 같은 것을 다 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배에다가. 당연히 가지고 갔어야죠. 지금 인터뷰 쭉 봤는데 형님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사고라고 생각한다라는 이것에 대한 근거들을 좀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래진 씨 친형도 바다 전문가예요. 원양어선도 탔었고 지금 보트를 개발하는 바다 전문가라 제가 직접 만났을 때도 동생이 죽었는데 얼마나 격앙됐겠습니까? 근데 차분하게 근거들을 제시했는데 우리 정부가 제시한 월북 근거들을 봤잖아요. 똑같은 근거가 여기서는 반박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월북이다라고 했는데 이래진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갔기 때문에 실족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무궁화 10호 안에 더 두툼하고 바다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성능의 더 두꺼운 구명조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당시에 입었던 구명조끼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라이트하고 얇은 경량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식상. 정말로 그 조류가 센 월북을 하려면 두꺼운 구명조끼를 가져갔어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가 공무원증인데 북한에 가서 소위 말빨이라도 통하려면 나 이쪽에서 해수 공무원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 받아달라. 그래야 계급사회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인정되지 않겠냐. 근데 뭐 지갑은 놓고 갈 수 있다 쳐도 공무원증을 왜 놓고 갔겠냐라는 게 이제 이래진 씨의 반박이죠. 구명조끼.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구명조끼를 입고 갔냐. 몰라요. 구명조끼가 그 안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붉은색 구명조끼도 있고 또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자기 게 구명조끼가 있어서 표시를 해놓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을 못해. 그리고 계획을 해야 되면 다 요즘 수사할 때 계획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월북이면 북한도 검색해보고 또 조류가 중요하니까 조류도 검색해보고. 그렇죠. 검색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계획은 한 적이 없고 또 바다 위에서 30시간 이상 있으려면 배고프잖아. 저체온, 바다를 잘 아니까 먹을 거,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 CCTV가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 다 하려면 실제로는 이 사건의 한 축, 가해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사실 북한 쪽이거든요. 이제 북한 군인들 혹은 북한 당국하고 공동조사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퉁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섣부른 좀 판단이었다 싶은 건 월북이다. 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명확하게 발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런 애가 이제 방어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형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본인이 되게 중요한 인적 자원,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적 자원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공무원증 되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안 가져갔느냐라는 지적이 사실 굉장히 좀 귀 기울여 들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 혜경이 제시했던 월북 근거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월북 근거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으로 추정되는 시간, 조속, 조류 등을 감안한 표류 예측 결과입니다. 추락하였을 경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 남서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 표류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실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장소와는 약 33km 이상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남성이 가격으로 조류를 거슬러서 18km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 실종자가 이 정도의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당시에 이제 파도 또 수온 그리고 이 실종자의 건강 상태나 수영 실력 또 어떤 부력제라든가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직접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일정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력제 등이나 구명조끼 등을 착용할 때 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서른여덟 시간 동안 이동을 했다. 일부 전문가는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은 뭐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해류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봤더니 빙빙 도는 이제 와조류가 형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냥 표류 상태였다면 그 고에서 계속 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34km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는 것은 자력에 의하지 않고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먼 거리를 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다. 이게 이제 혜경의 입장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니까 이 씨가 북쪽에서 발견됐으니까 조류를 거슬러가지고 38km를 어떻게 보면 헤엄쳐서 움직였다는 거네요. 그래 내가 그때 연평도 그쪽 가가지고 어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해군 발표 보고 미친놈이야. 그렇게 자력으로 가봐야 그게 되나. 조류를 뚫고 거슬러서. 수영을 잘해야 하더라도. 우리 인류 역사상 30km 이상 바다를 헤엄쳐서 건넌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혀요. 우리나라는 한 명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1980년도 조련 선수가 부산 다대포에서 출발해가지고 대마도 스시마까지 대한해협을 48km를 수영을 해서 갔는데, 일단은 상어 때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 상어 케이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1시간에 한 번씩 그 배 위에서 식량을 공급해줬어요, 튜브로. 뭐 이 쌀, 소고기, 잣, 그리고 비타민 다 섞은 거를 1시간에 한 번씩 먹고, 그리고 전문 수영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쥐가 났대요. 그러니까 쥐가 나니까 쥐가 났을 경우에는 잠깐 스탑하고 서서 수영하면서 15분 동안 쥐 난 걸 풀고, 이래가지고 겨우 48km를 수영을 해서
기록에 올라갔는데 38km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직선 거리로 서울에서 수원입니다. 네. 이거는 걸어가도 힘든 거를 수영해서 갔다. 당시 또 국립해양조사원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조류가 여기서 서쪽으로 흐른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강화도 쪽으로 흘렀어요. 이걸 거슬러서 38km를 헤엄쳐서 갔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이철원 씨가 탈북할 당시에 북에서 서해로에서 이렇게 수영해서 오셨잖아요. 조류.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비슷한 원전 아니에요? 네, 저도 공교롭게 2016년 9월 18일 날입니다. 제가 왕은. 같은 네, 9월이네요. 9월 22일이지 않나요? 거기다가 부유물 붙잡고 떠내려온 것도. 부유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유물을 내 두 명이서 몸을 씻고 조류라고 이렇게 흥 돈다고 해서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거기. 네. 거기다 몸을 실으면은 파레트에 저희 친구하고 둘이하고 스트리퍼 매달고 거기에 앉았는데 물이 이렇게 한국적으로 내려오면서 조류가 내려오면은 돌다가 거기 자동적으로 탑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탑니다. 자동적으로 자기가 탑니다. 거기서 뭐 24시간 돌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류를 탄다고 해서 계속 도는 게 계속 안 아니라 돕니다. 무슨 수채구멍 들어가서 돌다가 게 아니라 물이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쑥 안에서 돌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시계 반대방에 돌다가 옆으로 살짝 가는 걸 탔을 수도 있다, 조류를. 탔을 수 있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만은 38km를 38시간 동안 간다는 거는 믿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섬에서 섬으로 이제 갈 때 소해바다라는 게 물이 밀물 썰물이 있어가지고 감탕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감탕판에서 걸어가다가 감탕판 중간에 이렇게 올라온 곳. 중간에 올라오면 그 감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판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 올라가서 걸어가다가 2km 정도 왔댔거든요. 그거 타고 부유물 타고. 부유물 타고 그게 한 4시간 걸려요. 그거 타고 가는데 2km 4시간. 네, 근데 그게 또 뭐 조류를 맞받아서 간다는 거는 그건 뭐 진짜 뭐 누구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철원 씨의 상황은 물론 다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직접 그 바다를 건너오신 분. 그 소연평도 인근 지점 해역이 기상이 안 좋을 때 바다 조건이 어떻습니까? 일반 해역과 달리 그 연평도 부근은 조류 자체가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면서 그 동일 시간대에 선미로 가서 종이컵이나 다른 물체들을 던져봤거든요. 그러면 선박에서 한 100m, 200m를 이탈하는데 뭐 3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류가 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연평도 어촌계장한테 그 당시에 날씨 기상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니까 계절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그 부유물이 뭐냐? 내가 계속 물어봤어요. 이 부유물의 실체가 뭐냐? 부유물.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추정인데 그 배에 옆에 있는 배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 완충 장치가 있어요. 노란 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어요. 범퍼가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거를 팬더 V라 그래. 팬더 V.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팬더 V가 쉽게 이해하면은 우리 해수욕장 갔을 때 튜브 같은 거거든. 튜브 위에 올라서 자기가 이 물을 저어가지고 앞으로 물이 잔잔할 때는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류가 좀 세면 파도가 오면 이래 저어봐야 소용없잖아. 확 휩쓸려 가잖아. 조류가 빨라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손을 저어도 조류의 속력을 손으로 둥둥 뜨는 데서 바다를 안다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팬더 V라는 거는 무궁화 15호에서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특정을 못 해요. 특정을 못 해요? 안 써 있나요? 부유물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고 그리고 내가 또 바다에 그날 하루 종일 낮에 쳐다봤지 뭐 떠 있나 부유물이 많이 떠 있어요. 왜 많이 떠 있냐면 어망 같은 거 그것도 떠 있고 수해 나면 또 둥둥 떠다니는 게 많아요. 저것은 부유, 뜰 수는 있게 합니다. 그러나 저거에 의지해서 조류를 거슬러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현지 어민들이나 이분들이 캐스천 마크를 내고 있잖아요. 그걸 1, 2km도 아니고 30몇 킬로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원시 시대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혹은 국방부가 추후에라도 좀 조사를 더 강화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부유물이 있을수록 조류를 거슬러 가는 건 더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우리 정부가 정말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해경이 정말 정부로부터 타봐가지고 니들만 거짓말해.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조작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만화 같은 시나리오를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안적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우련도 아닌 사람이 거기 떨어진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걸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거죠. 그 38km의 거리 근거는 국방부에서 사고 지점에서 불꽃이 발견됐다는 그 지점을 일직선으로 그어서 인위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소연패 영도에서 북한에 체포됐던 그 거리로는 약 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18km 정도밖에 안 돼요. 저럴 수가 있지. 저 정도는 가능하죠. 15km와 정부가 밝힌 38km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15km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체포 지점, 사망에 관련된 그다음에 국방부와 해작사와 합참이 국회에서 국감에서 밝혔던 선박으로 동생을 체포해서 끌고 갔던 장면이 있어요. 우리 국방부가 그러면 동생분을 비교적 가까운 해역에서 바다 위에서 더 북한 쪽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까? 네.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을 때 해작사 작전 2차장한테 이제 확인을 했죠. 그 사람은 이제 공식적으로 약 4에서 5마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에서 5마일도 상당히 길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한 5분 정도만 그렇게 배로 끌어버리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익사 내지는 심정지로. 근데 이제 북한에서 태워서 죽였다, 총사로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총살은 원샷 원킬은 하고 배로 무자비하게 1시간 동안 끌고 가서 죽인 거하고는 이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군도 그 동생분을 해상 위에서 얼마간의 거리를 북한이 끌고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 군도 이제 인지하고 인정을 했는데 북한이 왜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고 보세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의 사건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었는데 왜 그 함정으로 무자비하게 그것도 감시병이 없는 상태에서 끌고 갔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사실 형의 말에 의하면 약간 북한군이 바다 위에서 이 씨를 발견하고서 구하는 게 아니고 끌고 다녔다라고. 아니 표류라고 하면은 연락하면은 뭐 6시간이 뭔 필요해요? 1시간이면은 우리 측에다가 통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와서 데려가서 구조해서 데려가라. 예. 우리도 그쪽까지 가주마라고 해도 되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급에 타서 보니까 처음 정부 발표는 북한하고 모든 통신망이 끊어져서 북한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국제 상선 통신망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북한한테 전달이 돼요. 북한이 들어요. 실제로 북한이 말하는 것도 다 들려요. 서로 들어요. 다시 교관다. 허청도 막는다. 너희 함선 주척이 우리 즉 수역을 주목해라. 경제를 중단시키자. 지금 즉시를 떠나. 일단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운전을 시작이다.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들이 지게 될 것이다. 지금 즉시를 떠나.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북한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뭐 실종됐는데 북한 수역에서 발견되면 인계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당시에 남쪽에서 수색하면서도 국방부가.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것은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비공개 그 보고를 해가지고 바깥에 구체적으로 안 알려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친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군이 밧줄을 던진 거 이거 잡으라고. 왜냐면 자기 기지 있는 곳까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배에 태우기 싫었던 거죠. 그렇지. 접촉하면 안 되니까 밧줄을 잡으라고 해서 밧줄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밧줄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밧줄을 잡고 쭉 끌고 가다가 기진맥진하고 힘도 하나도 없고 이 밧줄을 놓친 거예요. 밧줄을 놓치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라. 어디 갔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시끄럽게 했던 게 포착이 됐나 봐요. 그래서 또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제 진영님 말은 아마 그때 죽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체온에. 그래서 이제 묶는 이야기가 나와요. 군인이 이런 사람을 예. 이제 접촉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장산고 쪽 그쪽까지 이제 데리고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사건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정부가 월북의 근거로 발표했던 근거와 동일 근거가 월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반박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구명조끼 같은 것도 그랬죠. 슬리퍼도 그랬고요. 어떻게 그 먼 데를 자연적으로 북한으로 떠내려갈 수 있냐. 여기서 정부와 친형의 입장이 갈리는데 정부는 실종 지점에서 28km 떨어진 지점에서 북한 정부가 발견을 했고 북한군이 끌고 갔다는 것을 우리 정부도 인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형의 유가족들의 주장은 그게 아니라 14km 정도 지점일 거다. 정부가 국민에게 밝히지 않았던 대목은 발견 지점과 태웠던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사안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34km 정도 먼 거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실족을 해서 북으로 떠내려갔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왜 이걸 정부는 비공개로 했습니까? 라는 이 지점에서부터 엄청난 논란이 사실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씨는 아무튼 월북을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 측 통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월북에 대해서 말하는 정황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월북 주장 근거에 제가 볼 때 유일한 그나마 사실과 가까운 근거는 이거 하나예요. 아, 정황이 있긴 있구나. 아마 북한 군인이 신문을 했다면 한 3, 4m 거리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큰 소리로 물어보고 본인 입으로 답변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쨌든 우리 당국에 잡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계획적 월북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는데 살려면 월북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생존 본능상 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본인 육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북한 군들끼리 이야기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냐. 그러니까 본인 육성은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형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럼 동생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죽었는지,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 가족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난 1월 유족들은 고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하다며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나온 1심 재판 결과는 유족 측 일부 승소였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들어온 당시 보고와 지시 내용 대부분과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확보한 북한군 교신감청 파일과 시신 훼손 영상 등은 비공개로 결론 났습니다. 라고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항소를 해요. 항소요? 항소요. 뭐 어찌됐거나 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겠죠, 솔직히요. 우리 아버지와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데. 항소를 청와대가 했다. 청와대가 했습니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양경찰 복수의 수사관들을 통해서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월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대화는 누구랑 그 많이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함정하고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실종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동생분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감청 자료, 즉 군이 말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족분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군사기밀 국가안보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도감청 내용을 들었는데 월북이 추정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단어가 조각조각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던가요? 말 안 해주죠. 그러면 그 문구가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단어가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내용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동생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생이 했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육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죠. 자, 아직도 이 감청 자료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가족들한테만이라도 좀 들려드릴 수 없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다. 그거 왜 안 알려주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긴 하거든요.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번 들은 얘기인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쇼크 때문에 쓰러졌다가 이미 이제 사망했네 어쩌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만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 언론에 보도가 나갔어요. 회복 중이다. 왼손으로 칫솔질이 가능하다. 너무 구체적이네. 근데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본 사람이 그 얘기를 남들한테 전한 걸 우리가 휴미트 자료로 정보로 파악해갖고 미국하고 일본은 전혀 모르는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역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휴민트 정보망 자체가 한쪽이 무너졌었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고. 그게 공개돼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제가 좀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법원에서 그렇게 좀 판단을 했으면 조금은 융통성 있게 기관에서 좀 판단을 해서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드리거나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해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우리는 이거 규정상 안 됩니다 하고 딱 닫아버리면 유족으로서는 제 속이 타죠. 이건 정부에도 굉장히 짐이 될 수 있는 안 좋은 얘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월북이라고 추정되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들었을 때 이제 확실히 월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 어떻게 저걸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부가 확신을 한다면 뭐 일부만 들려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단정을 해버렸거든. 단정을 해버리고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계 가장 역점 사업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북한한테 종전선언을 받아라. 그리고 이 시점에 9월 22일 이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 사람이 북한 바다에서 총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다. 찬물을 끼얹. 요 사실만 나오면 남측에서 우리 측에서 대대적인 반복 여론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월북 하나로 반복 여론보다는 그 당사자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더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월북이라고 하는 뭐 단어가 조각조각 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조작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괜히 법원이 명령한 걸 핑계 삼아서 이렇게 좀 오히려 공개하고 유족을 잘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맞았을 텐데 아까 제가 표현한 그대로라면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법원에서 결정한 것 자체를 아니야 안 돼 이러면서 그냥 다시 항소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가게 돼서 오히려 여러 의혹과 부담과 이런 걸 다 남겨서 국민들 사이에 국론 분열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고 한쪽에서는 야당에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게 지금 만들어
벌이는 이런 국면을 우리가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답답한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군사적으로 민감한 거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 정보를 갖다가 해경에게 주거나 그랬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예 모르는 거고 우리는 모른다, 불확실하다. 어쨌든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저쪽에서 사살을 해버렸다. 이 사건인데 이게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실 다 나왔거든요. 뭐 월북을 할 수 있는 단어 파편으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일단은 휴민트가 아니라 시민트거든요. 감청은 어차피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해요. 무선 감청은 다 하는 거고 감청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건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가서 보안 서약을 하고 들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월북이 추정된다는 내용 역시 국방부 첩보에서 나온 내용이죠. 해경은 숨진 공무원에게 2억 원이 넘는 도박 빚이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씨의 개인 채무액 3억 3천만 원 가운데 인터넷 도박 빚이 2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수사를 하고 불필요한 발표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거든요. 해경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그 실종된 이 씨의 급여, 수당, 금융 계좌 분석을 해보니까 이 씨가 최근 15개월 동안 도박 계좌로 591회 송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빚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도 월북의 동기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직원들도 있었고요. 동료 직원들도. 그들도 빌려준 다음에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하루 전까지도 도박을 했고 또 도박 자금을 송금한 걸로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종되기 한 달 전에는 회사로 이제 급료죠. 월급 압류가 들어온 상태였고 그 문제 때문에 실종되기 4개월 전쯤에 그러니까 부인과 사실 이혼을 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정보가 이제 다 공개가 돼버렸죠. 그러게요. 도박비 3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해경이 발표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좀 부풀려서 발표를 했죠. 통장에 잔고가 67 원밖에 없었다. 도박빚이 뭐 3억, 뭐 어떤 데는 뭐 8억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빚은 있는 거는 확실해요. 한 1억 한 몇 천 정도. 동생이 이제 죽기 전에 연봉이 약 한 6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희생 신청까지 해서 절반은 개인희생, 절반은 생활비로 쓰는데 이게 2년 반이면 끝나요.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선박을 탔던 거예요. 이렇게 사생활이 결국은 공개가 된 건데 이 말 자체가 옳은지 아닌지는 물론 이제 뭐 이 해당 사건 4개월 전에 이혼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부부 사이인 아내분께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이 씨 아내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을 준비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픈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8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를 상대로 계속 싸워왔고요. 네.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저희 가족의 시간은 아직 2020년 5월 20일 그때로 네. 멈춰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어떤 분이었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하는 평가도 동일한데요. 그 회사에서는 이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고 저희 가정에서는 자상한 남편이고 아빠였는데 그 직원들의 평가도 그랬고 집에 오면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대부분 보냈고요. 네. 그럼 뭐 저희는 캠핑도 자주 다니고 또 특히 딸에게는 이제 세상에서 최고인 아빠였습니다. 네. 해경이 발표한 월북 근거 중에 개인사가 노출이 됐습니다. 특히 도박 빚이 있다. 그리고 또 이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밝혀졌어요. 이혼은 이제 저희가 뭐 경찰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서류상 이제 그렇게 해놓았던 것인데 이제 같이 살기는 계속 살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혼으로 해서 월북을 했다는 거는. 아, 같이 계속 계셨던 건 분명한 네, 얘기고. 저희가 이제 서류상에만 이제 그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는 이제 사정이 또 있었고.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뭐 저희가 또 그 개인일생을 신청함으로써 거의 대부분 빚이 탕감이 되어서 네. 갚아 나갈 금액이 또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월북의 이유로 뭐 삼는다는 거는 뭐 해경이나 정부에서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 그런 가정사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월북을 의심할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전혀 뭐 그런 건 없었고 남편 성격 자체가 뭐 사회주의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네. 뭐 북한 도발에 대해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김정은 욕을 했을지라도 북한에 대한 뭐 대화조차 저희는 뭐 나눠본 적도 없거든요. 네. 지금 아드님은 20살이 됐겠네요. 네네. 네. 따님은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10살입니다. 아이고 그 아빠가 얼마나 또 딸을 이뻐했겠어요. 아빠 찾지 않나요? 뭐 저희 딸은 지금 아직 모르는 상태고 워낙 또 아빠하고의 이런 공감이 컸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했고요. 현재 뭐 해외에 지금 출장 나가 있는 상태로 아는데 이제 1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못 본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뭐 보고 싶다고 좀 요즘 부쩍도 많이 찾고 그럼 제가 마음이 많이 답답하죠.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제 아이들의 장래가 걸려 있는 문제고 솔직히 뭐 사고가 터지고 지금까지 제가 마음 놓고 울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네. 단단히 마음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일단은 뭐 남편의 일이 해결이 되어야지 뭐 그때 비로소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네, 해결이 되면 이제 딸에게 말하려고 지금 최대한 이제 핑계를 대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를 상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왔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아들과 저한테 이제 약속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고 그 한 가정의 가장을 무참히 살해한 저희 북한의 잔혹한 만행에 대해서도 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남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가슴에 원망과 분노가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오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상대는 바로 북한 정부. 숨진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2억 원의 금액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한 가지 가슴 아픈 게 빠진 게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월북자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 아들. 근데 아들이 당시에 육사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 월북자 가족이 되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주변에서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누군지. 네,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어쨌든 이 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속에 유가족들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한 달 후에 당시 18살이던 아들이 편지 하나를 공개하게 됩니다. 제가 편지를 갖고 왔는데 18살 아들의 편지입니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빠와 통화했고 동생에게는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며 화상 통화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아빠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매스컴과 기사에서는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연일 화제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만 알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북에서 알고 있다는 것 또한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이름과 고향 등의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동생은 아빠가 해외로 출장 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집에 가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셨기에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잠듭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우리 아내분 목소리도 들었고 형님을 제가 인터뷰했고 아들의 편지까지 봤는데 너무 슬픈 건 이 가족분들이 모두 차분해요. 저라면 미치고 팔딱 뛸 것 같아요.
근데 놀랍도록 차분해요. 심지어 당시 미성년자 아들의 편지까지 차분합니다. 네. 자식으로서 또 어린 마음에 또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또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큰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했죠. 이 아드님의 편지가 청와대에 전달이 됐습니까? 예, 대통령에게 전해졌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이틀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경과 군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1년 4개월 후인 2022년 올해 초죠. 1월 18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청와대 분수업 바닥에 이 편지를 내다 버려요. 장을 받았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저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들은 대신 2년 전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와 정보 공개 판결문을 청와대 앞길 위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걸 보고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들한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를 이제 어머니가 대신 앞에 이제 버린 거잖아요, 지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자기 아들 장래는 정말 창창하기 때문에 아들을 이 전면에 내세우긴 그렇다 그래서 엄마인 내가 대신 이거를 돌려주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왜 월북자의 아내, 월북자의 또 아들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거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 남편의 죽음이 왜 국가 기밀인가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거가 없기 때문에 이 편지는 다시 돌려드린다 이런 말 했더군요. 네. 월북이었을까 사고였을까 이거보다 사실은 이 논란에 좀 가려져서 한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어찌됐거나 상황이 어찌됐거나 그 군 대립 관계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상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이 지금 월북을 했던 어쨌든 북한 수역에 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군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군 발표가 이거였어요. 설마 북에서 저 사람을 죽일지는 몰랐다.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되죠, 솔직히요. 이제 10시경에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3시간 뒤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려요. 새벽에 다 모였어요. 이때부터 월북론이 대대적으로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날 또 한 번의 명예살인이 있었던 거예요. 안전보장회의에서 한나절 이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장관이 월북 맞다고 작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조류를 알고 있었고 조류를 타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아까 해경에서는 조류랑 거슬러 올라갔다고 이렇게 발표해놓고 조류를 알고 타고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 장관한테. 근데 조류를 검색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해경 발표에.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 사건이고 국정원에 김정은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한 라인. 그럴 것 같아요. 한 라인으로. 있겠죠.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라인으로 김정은한테 이제 사과문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국정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사과문이 오기 전에 그럼 여러 차례 통신이 있었습니까? 국민들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으로 바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죽이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도 전달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월북이냐 실종이냐는 정확한 근거를 정부가 공개하고 있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거는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민감한 내용이라도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융통성 있게 유가족들에게는 적어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 표명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향후 15년간 유가족들이 그토록 외쳤던 진실은 알려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 과제는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하더라도 전임 대통령, 전임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걸 마음대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청와대에서 군과 국정원과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당시 감청 내용이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가족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없습니다. 월북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감청 자료에도 혹시 그런 표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로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해경에서 사실은 몇 가지 정황 증거, 말빨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것들을 왜냐하면 하나하나 따지게 보면 그게 확정적인 증거들이 아니고 그죠? 정황에 불과한 거잖아요. 월북 사건이라고 지정하면 안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던 거고 우리가 잘못한 걸 짚어야 되거든. 재발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어떤 정부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부의 성격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 군 당국의 제1의 의무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들을 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북에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안전조치 취해라. 이거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에서 목선이 이렇게 떠내려와도 우리한테 바로 연락 오잖아요. 돌려보내라고 우리 인민이라고. 그럼 우리는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귀순 없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아차 그러다가 우리 국민이 그 북한 해역에서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어쨌든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는 뭐 어떠한 말로도 이거는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 가장 지금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이 명예회복이에요. 피해자와 유족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윤석열 당선자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하고 협상할 때 항상 이 사람 문제를 이야기해라. 그리고 다른 조건과 협상을 해서 이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다는 것을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정말 간절히 깨닫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